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60대도 안 된 50대 후반이지만 참 인생이 다사다난하네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일을 겪으면서 말이죠. 참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누구나 자기 자식이 잘 됐으면 하잖아요. 저 역시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열과 성의를 다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쉽게 풀리지는 않죠. 자식 인생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열심히 뒷바라지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저와 저희 딸아이에게 생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죠. 그래도 뿌린 대로 거둔다고 저희한테 못되게 군 일은 그대로 돌려받아 속은 시원하지만요. 앞선 제 간단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평범하게 아주 순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는 정말 가랑이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거기다 아버지가 정직하고 아주 성실한 분이라 주변에서 이런 아버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어릴 때부터 속도 많이 상하긴 했는데요. 아버지 가라사대 사람들이 비록 자신을 이용하려고 들지라도 결국에는 그간 해온 선행들이 다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말 때문에 사실 피해를 많이 본 건 그 옆을 지키는 저나 어머니긴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아버지의 이 사고방식을 싫어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아버지의 성격을 제가 제대로 물려받았거든요. 그래서 살면서 선행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도 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언젠가 이게 다 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걸 돌려받은 가장 첫 순간이 아마 저희 남편을 만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난했던 저는 어떻게든 열심히 노력해 대학을 장학금 받아서 졸업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큰 기업, 작은 기업 따지기보다 당장이라도 절 받아주는 기업을 찾아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곳이나 지원을 했던 건 아니고요. 중견에 버금가는 나름 탄탄한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했죠. 처음으로 큰 돈을 직접 벌어보는 일이라 매일이 뿌듯하면서도 재미있었던 나날이었어요. 그렇게 취업한 지 한 3년 차가 되었을 무렵이었을까요? 우연히 가진 다른 회사와의 회식 자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 사람이 참 좋더라고요. 아버지처럼 책임감도 있으면서 사람이 참 다정다감한 게 제 마음에 쏙 들었죠. 사람이 좋다고 해서 막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살갑게 대해주는 것도 아니었고요. 남편 역시도 제게 관심이 있었는지 저에게 주는 그 관심이 싫지 않았죠.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라면 결혼해서 내 가정 잘 지켜줄 사람이겠구나 싶어서 말이죠. 그렇다고 제 살림이 더 좋아졌다거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럴 법도 한 게 남편도 저도 당시 오래 일해서 돈을 쌓아두거나 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여타 다른 신혼부부들과 다르지 않게 아낄 것 아껴가며 소소하게 행복을 누리면서 지냈죠. 그러다가 저와 남편을 딱 반씩 닮은 예쁜 딸도 태어났고요. 더 이상의 행복은 없다 생각했죠.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정말 알 수 없는 거더라고요. 마냥 행복한 일만 가득할 것 같았던 저희 일상은 순식간에 깨져버렸거든요. 결혼 10년 차가 되던 해였어요.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날이었죠. 전화가 오기 전까진 말이에요. 병원에서 온 전화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남편이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지금 상태가 좋지 않다고 서둘러서 병원으로 와야 한다는 말이었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정신을 제대로 차리기 어려웠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정신을 부여잡고 아직은 어린 딸을 데리고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임종은
어떻게든 지킬 수 있었죠.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에 장례식도 어떻게 잘 치렀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아요. 시댁과 친정의 도움으로 어떻게든 치르긴 했는데 제 기억에 남아있는 건 그저 울면서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러 온 조문객들과 함께 슬퍼했던 것뿐이었죠. 그래도 남편이 참 좋은 사람은 맞았는지 남편의 장례식 내내 식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사고로 떠난 남편이라 그래도 보험으로 어느 정도 당분간 생활할 정도는 남겨주었는데요. 그 돈은 어떻게든 딸 대학 등록금으로 쓰고 싶어서 저는 어린 딸의 등하교만 친정에 부탁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홀로 딸을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주변에서는 그냥 아예 친정이나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홀로 지내는 게 좋지 않겠냐 했지만 남편과의 마지막 연이나 다름없는 딸아이는 절대 제 손에서 놓고 싶지 않아서 홀로 고집스럽게 아이를 키우겠다 했죠. 물론 도움은 어쩔 수 없었지만요. 그러다 제가 한 40대 중반,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즈음에 작은 가게를 얻어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대학교 앞에 위치한 곳이었던 터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 호프집을 했었습니다. 호프집의 특성상 딸아이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건 아이의 등교 전뿐이었지만 언제까지 회사를 다닐 수만은 없었으니 이른 나이에 어떤 일이든 제 것을 한번 해보자 싶었거든요.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장사라는 게 절대 쉬울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도 가끔은 딸이 학교를 마치고 사복으로 갈아입은 뒤 제 일을 도와주겠다고 고사리 손으로 이리저리 다니는 모습에 힘이 든지도 모르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딸에게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꿋꿋이 어른 되면 자기도 아르바이트하고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냐며 웃으면서 도와주더라고요. 참 씩씩하고 착한 딸이죠? 그렇다고 딸이 공부를 못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딸은 그래도 학교에선 제법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고 성격도 밝고 씩씩해 딱 제 아빠를 닮았었거든요. 어디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딸이었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일하겠다 오는 딸을 보고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딸만큼은 저처럼 힘들게 살지 않고 행복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남편의 마지막 선물로 어떻게든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제가 운영하는 호프집도 주변 학생들 사이에서 안주가 저렴하고 맛있다 소문이 나서 가게는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옮겼습니다. 아무래도 딸아이와 똑같이 공부하는 아이들이다 보니 가격이나 맛을 신경 썼는데 이런 제 진심이 통한 것 같았죠. 아무튼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어느새 딸이 대학을 졸업할 시기가 오더라고요. 하루가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순식간이었던 것 같아요. 딸은 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열심히 면접을 보러 다니더니 누구나 다 아는 대기업에 합격했다며 그날은 같이 손을 붙잡고 방방 뛰었었죠. 얼마나 기뻤으면 저희 딸 대기업 입사했다며 그날은 가게도 열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다 이젠 어엿한 사회인이 된 딸. 딸은 회사를 열심히 다니더니 몇 년 뒤 남자친구라며 한 남자애를 집에 데려왔는데 딱 봐도 귀티가 철철 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물어봤더니 집이 재벌 저리 가라 하는 그런 집의 둘째 아들이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걱정스러웠죠. 재벌 만나는 거 그래 좋아요. 하지만 옛말에 왜 그런 말이 있겠어요. 수준에 맞는 것이 좋다 하는 말이요. 그래서 속으로는 걱정에 그 남자는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하면서도 남자친구와 하하호호 웃으며 좋아하는 딸을 보니 쉽게 입이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러니 부모로서 어쩌겠습니까? 그저 딸의 행복이 우선이라 생각하며 딸의 선택을 존중해줘야죠. 그렇게 딸과 남자친구는 생각보다 제법 긴 시간 연애를 했습니다. 2년이 넘는 연애 기간, 이 남자애 괜찮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무렵 즈음에
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죠. 그날도 어김없이 딸이 남자친구와 집에 함께 놀러 온 날이었어요. 매번 그렇듯 깔끔하게 차려입고 예의도 바른 청년이기는 한데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 그런 의심의 싹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이제 결혼식 날짜랑 잡아야 하는데 언제쯤 하는 게 좋아? 글쎄, 장모님은 언제가 좋은 것 같으세요? 저희 결혼식이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다. 너희가 벌써 2년 넘게 만났지? 대호 넌 집에 결혼 이야기는 꺼내본 거니? 일단 저희 어머니한테 이야기는 해봤는데 아무래도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으시더라고요. 자기, 나한텐 그런 말 없었잖아. 왜? 뭐 때문에? 그도 그럴 게 아무래도 장모님이 하는 가게가 술집이잖아. 그래서 어머니가 친구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해서. 자기도 알다시피 우리 집 사람들은 장사는커녕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 예비사위 될 딸의 남자친구란 청년은 그저 웃으면서 한 말이었지만 전 웃을 수 없었습니다. 대놓고 집안끼리 비교를 한 건 아니지만 예비사위의 말에 따르면 집에서 어찌됐든 저희 집안과 그쪽 집안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말이니까요. 뒤이어 예비사위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며 손사래를 치면서 그날 이야기는 그렇게 마무리됐는데 그날의 대화가 아무래도 영 마음에 걸리더군요. 딸아이도 그날 이후에는 생각이 많아진 듯 보였고 말이죠. 아마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딸이 갑자기 명품 옷과 가방을 사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평소에는 정말 검소하던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백화점을 다녀왔다면서 쇼핑백을 하나씩 들고 오더니 언제부턴가 제가 알만한 명품까지도 할부로 샀다며 가지고 오는 겁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전 한 소리 할 수밖에 없었어요. 딸, 요즘 너무 과소비하는 거 아니니?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엔 또 무슨 가방을 이렇게 사온 거야? 그게 아무래도 대호 씨네 말이야. 갈 때마다 그쪽 사람들은 전부 명품으로 치장하고 오는데 나만 이렇게 시장 보세 옷 입고 다닐 순 없잖아. 이제 결혼하면 그쪽 집안 생각도 해야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 이번 달 카드비 때문에 적금도 깼다고 하지 않았어? 엄만 걱정이다. 차이가 나면 차이 나는 대로 최대한만 준비해서 가면 되는 거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어떡해. 나 대호 씨랑 꼭 결혼하고 싶은데. 엄마도 저번에 대호 씨 하는 말 들었잖아. 어머님이 엄마 가게 하는 것 가지고 뭐라고 했다는데 밉보였으면 어떡해. 어떻게든 예비사위 집안에 잘 보이고 싶다는 딸. 그러면서 저번 예비사위가 했던 말을 꺼내는데 순간 가슴이 턱하고 막히더군요. 평소에는 제가 호프집 하는 것도 자랑이라던 아이가 그날의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나 표정을 굳히고 있다는 게 말이죠. 그 뒤로도 딸아이는 어떻게든 예비시댁에 잘 보이고 싶다며 집안에 있는 자기 물건을 온통 명품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결혼할 때 쓸 돈이라면서 모아둔 적금까지 깨서 명품을 사는 딸의 모습에 걱정스러웠죠. 그래도 뭐라고 할 순 없었어요. 어찌 보면 제가 하는 가게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괜히 딸의 미래에 제가 방해가 된 건 아닐까 싶어 딸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뒀죠. 그렇게 어찌저찌 결혼 이야기가 서로 오가고 본격적으로 애들은 결혼식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예비사위 집안이 저희보다는 훨씬 잘 사는 집이었기 때문에 저도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최대한 딸아이가 기죽지 않게 맞춰주려고 노력을 했죠. 하지만 말입니다.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돈댁 측이 무리한 요구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물 이야기가 나오길래 저는 그냥 요즘 예물 누가 하냐, 애들끼리 잘 살면 되지 않느냐 하고 어른들은 아무것도 받지 말자 했죠. 그런데 사돈은 아주 교양 있는 목소리로 이러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에 예물 예단 없이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많이는 안 바랍니다. 저희도 준비할 테니 며느리도 저한테 맞는 보석 세트 하나쯤은 준비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한사돈,
저는 보석 그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게 일하는 사람인데 액세서리 그런 게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피차 서로 필요 없는 물건 주고받는 것보단 그냥 저희들 예단 예물로 애들 집 만들어주기보단 그래요. 작게 서로 한복이나 하나씩 맞추는 건 어떻습니까? 한복이요? 한복 입고 어떻게 친구들한테 며느리 자랑합니까? 사돈은 놀러 나갈 때 한복 입고 다니세요? 한복이 싫으시면 다른 것도 좋고요. 보석은 애들한테 너무 무리가 된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보석 세트로 받았으면 좋겠네요. 며느리한텐 제가 알아서 잘 말할 테니까 사돈도 생각 바뀌시면 애들한테 미리 말하면 좋겠네요. 아무리 형식이라지만 안사돈이란 사람은 명품, 진품 아니면 사용 안 하니까 무조건 준비해달라고 떼를 쓰더군요. 어찌 있는 집 사람이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또 이런 말을 듣고 딸이 상처를 받을까 싶어 저는 퍼뜩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다 안사돈에게 말을 했죠. 이후로도 이런저런 일이 많긴 했는데 생각도 하기 싫어서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어거지를 다 들어주며 상견례 날이 됐습니다. 마음은 썩 편치 않았죠. 아무렴요. 그런 어거지 부탁을 하는 사람 얼굴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진작에 이 결혼 말렸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 줄은. 왜냐고요? 상견례에 나타난 사돈들은 제 상상을 초월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요, 사돈. 저랑은 처음 뵙는 자리죠? 제가 대우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저희 은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만 며느리라 저희도 아주 환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혼주 자리 하나면 준비하면 된다면서요? 참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요. 여보, 여자 혼자서 그것도 딸을 키웠으니 얼마나 불쌍해요. 저라면 당신 없는 그 순간부터 울고불고 난리 부렸을지도 몰라요. 물론 저희 집안이 그리 없는 집안은 아니라 힘들진 않았겠지만. 사람마다 다 상황은 다르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혹시 자리 비워두기 어려우시면 그쪽 어르신께서 참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 손님이 많이 올 텐데 신경 쓰이진 않으실까 해서요. 이들은 배려랍시고 이런 말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전혀 배려라고 느껴지지 않았죠. 아무렴요. 남편이 없는 걸로 잔뜩 동정하는 그런 눈초리를 보내는 사돈이나 딸 혼자 키우면서 고생해서 얼굴에 주름이 생겼다는 둥 불쌍하다 말하는 안사돈의 말투나 말이죠. 이런 말을 듣고도 저는 웃어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딸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속으로 꾹꾹 눌러 담았죠. 그도 그럴 게 이 자리에서 저만 빼고는 다들 하하호호 웃으면서 지냈거든요. 제 딸도 같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상견례 분위기는 이런 말도 서슴지 않고 하나보다 싶어서 결혼을 강행하려는 딸의 의견도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었어요. 딸이 결혼 준비 도중 연락이 줄기 시작하더니 전화만 오면 목소리에 그늘이 가득했거든요. 그 순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무조건 딸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저도 목소리를 내야 했다고 말이죠. 뭔가 잘못돼도 지금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고 말이에요. 결혼식 청첩장이 나오고 이제 한참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돌리느라 바쁠 제 딸아이가 어느 날 밤 술에 잔뜩 취해서 저희 집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딸아이의 목소리에 물기가 가득했으니까요. 그래서 얼른 문을 열어주었죠. 세상에. 전 다시 한번 딸아이 모습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얼굴은 눈물 때문에 온통 화장이 다 번져 있었고 옷차림도 엉망이었거든요. 항상 깔끔하게 차려입고 단정히 다니던 아이가 무슨 일 때문인지 신발은 짝도 맞지 않고 옷도 집에서 대충 입는 그런 트레이닝복에 팬더 모습으로 왔으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너
무슨 일이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리 울어? 엄마, 엄마, 미안해. 너무 미안해. 나 파혼 당했어. 뭐라고? 파혼?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은혜, 너 똑바로 이 엄마 보고 말해봐. 지금 파혼이라고 했니? 난 그 집안이랑 맞는 사람이 아니래. 나보고 결혼은 안 되겠대. 순간 머리가 띵하게 울리더군요. 그 뒤로도 딸은 숨이 넘어갈 듯 우는데 저는 살살 달래면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느냐고 캐물었습니다. 그럴수록 딸의 울음소리는 커져갔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집안 차이 그런 이유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제 자식입니다. 당연히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제 딸이었죠. 제 딸은 그런 이유로 파혼당했다며 이리 울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그런 딸을 조금씩 타일러서 제대로 말해보라 말했지만 딸은 좀처럼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려줬어요. 대체 무슨 일이길래 애가 이렇게 엉망으로 이 오밤중에 집을 찾아왔는지 말이에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려 들은 이야기.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오늘 나 부르더니 그러더라고. 아무래도 애비 없는 자식은 안 되겠다고. 아버님은 괜찮다고 하셨는데 자긴 절대 안 되겠대. 하자 있는 거라고. 하자? 지금 아빠가 없다는 그 이유 하나로 널 하자 있는 사람이라 그랬다고? 난 정말 어머님이 그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이때까지 정말 나한테 잘해주셨단 말이야. 어떻게 아빠가 없다고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아무리 엄마가 날 잘 키워도 소용이 없대. 대기업 다녀도 소용없대. 자기들 집안 체면이 있다고. 남들 앞에 며느리가 애비 없는 집안 자식이라고 어떻게 말하냐고 그러더라. 딸의 말이 끝나고 순식간에 열이 오르더라고요. 화를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딸은 지금까지 제게 잘해주었다 말했지만 그것도 절대 아닌 게 분명했어요. 평소 저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텐데 뻔할 뻔짜죠. 저도 아까워서 손 하나 대지 않고 키워온 아이입니다. 아빠 없이 자란 티 내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키운 제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가 밖에서 이런 소리를 듣고 집에 들어왔다. 그것도 울면서? 엄마로서 절대 참을 수 없었죠. 전 그렇게 딸아이를 집에 재워두고 날이 밝자마자 사돈댁을 찾았습니다. 딸에게 물어물어 받아낸 주소로 찾아간 사돈댁. 전 도착하자마자 회장님 나오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회장님이란 사람은 바로 박가사돈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돈 어르신이었죠. 그리고 사돈댁에 도착했을 때부터 눈앞이 펼쳐진 모습에 제 심장은 더 세차게 뛰었어요. 왜냐고요? 거대한 대문에 딱 봐도 깔끔하게 정돈된 정원,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람들이 부산스럽게 다니면서 아침 준비를 하는 모습. 딸이 이런 곳을 드나들면서 그간 얼마나 위축됐을지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차이가 나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이 정도로 사람을 주눅들게 만들 환경일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제 행동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그동안 혹시라도 차이나는 결혼을 어떻게든 이용하는 사람처럼 보일까 싶어서 사돈에게는 관심도 주지 않았거든요. 그저 딸과 예비사회가 했던 말처럼 조금 크게 차이가 나는 정도구나 생각했죠. 근데 이 정도의 차이일 줄이야. 이런 상황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았다면 아마 전 딸의 결혼을 반대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 이런 행동에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문을 열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개무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적반하장으로 말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회장님이 그간 숨겨온 비밀 전부 다 동네 사람들 다 들으라 떠벌리고 다닐 거라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러자 이제 사람 취급을 해주더라고요. 아침부터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면 어떡합니까? 회장님이랑 약속은 하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요. 회장님 당장 나오시라 하세요. 저 이대로 돌아가면 무슨 짓을 할지 저도 모르겠으니까. 회장님은 당신 같은 사람이 오라 해서 오고 가라 해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있을 때 돌아가시죠. 더 이상 소라는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요? 경찰 부르시면 오히려 곤란해지는 건 당신이 그렇게 높게 치는 그 회장님일걸? 내 말 알아들었으면 당장 사돈댁 회장님 나오라고 하세요. 제가 직접 말씀드릴 일이 있으니까요. 집을 관리하는 사람처럼 보인 남자는 제 말에도 콧방귀를 끼며 그대로 절 내쫓으려 했는데 순간 전화가 한 통 오더군요. 그 전화의 주인이 회장님인지 저를 그냥 들여보내라 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대문 안으로 들어갔죠. 들어가니 아직 아침을 하던 도중이었는지 거실에는 사돈댁 어른들이 앉아 있었고 거실 옆 식탁에는 사돈과 안사돈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절 봤습니다. 그 와중에 저나 딸아이에게 몹쓸 말과 부탁을 했던 예비 안사돈은 불쾌하다는 태도를 숨기지도 않더군요. 어쩐 일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오셨습니까? 당신 저 사람한테 제대로 이야기 전달 안 했어? 안 하기는요. 그 집 딸 통해서 아주 잘 전해줬는데. 딸한테 소식 제대로 전해 듣지 못한 모양이죠? 아침부터 이렇게 교양 없게 찾아온 걸 보면 말이에요. 아니요. 사정 다 들었습니다. 왜 왔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저도 궁금해서요. 저희 딸 왜 파혼시키겠다고 했는지 그 이유 직접 제 귀로 들어보려고요. 제가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 뻔뻔스럽게 보였는진 몰라도 예비 안사돈은 코웃음을 치면서 가소롭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그건 우리 가족들끼리 정한 결정입니다. 괜히 나서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당신이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욕을 먹는 건 당신 딸이라는 거 몰라서 이러는 건가요? 그래요? 뭐가 그렇게 잘난 결정이길래 제 딸이 욕을 먹죠? 그리고 엄연히 제가 나서야 하는 일인 것 같은데요? 어미인 제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설 수 있단 말씀이시죠? 어이가 없네. 이래서 수준 차이 나는 사람들이랑 결혼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그랬던 거예요. 어머님, 보셨죠? 이 집안이 이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대호 결혼 말린 거라고요. 이런 집안? 지금 우리 딸이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결국 파혼까지 당해서 눈물까지 보였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으란 말인가요? 전 듣고 가야겠어요. 뭐가 그렇게 잘못해서 그쪽에 그렇게 운운하는 집안 체면 들먹이며 사람을 그렇게 상처까지 줬는지 말이에요. 저와 예비 안사돈이 말로 주고받고 싸우자 옆에서 박가사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더군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옆에서 상식적인 사람처럼 굴었던 박가사돈 역시 제 딸에게 별반 다르지 않게 행동했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때였어요. 제가 말한 회장님이란 사람, 박가사돈 댁의 아버지가 방에서 나온 게 말이죠. 아침부터 뭐가 이리 시끄러워? 누가 아침부터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대? 어머, 아버님, 별것 아니에요. 그저 좀 경우 없는 사람이 와서 소란을 피워서요. 곧 경찰 불러서 쫓아낼 테니 그냥 들어가 계세요. 경찰은 무슨 경찰까지 불러? 그냥 좋게 설명해주고 내보내면 되지. 안에서 듣자 하니 이번에 대호랑 결혼한다는 아가씨 부모인 것 같은데 그래, 원하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거요? 회장님은 정말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원하는 것, 돈, 그것들만 있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 생각 말이에요. 잘 보세요. 저 모르시겠어요? 사실 저와 회장님은 안면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진작에 이 회장님이라는 사람이 저희 딸아이의 가족이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죠. 솔직히 말해서 이 때문이라도 사실 딸의 결혼은 말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 회장님이란 사람이 아주 무서워할 만한 일을 알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회장님이란 사람은 식탁에 앉으면서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는 점점 안색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못 볼 사람을 본 것처럼 눈이 커지고 동공지진이 오기 시작했죠. 회장님 지금 반응을 보니 기억은 나시는 모양이네요. 맞아요. 30년 전 그 일 잊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자네가 어떻게 여기... 제가 어떻게 여기 있냐고요? 지금 상황 다 들으셨으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제 딸 때문에 왔습니다. 제 딸이 지금 이 집안에서 정말 어이없는 일을 당했거든요. 그럼 그 아이가 자네 딸이란 말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천천히 회장님에게 걸어갔습니다. 회장님의 반응 때문인지 주변 사람들은 저를 말릴 생각도 못하더군요. 그나마 정신을 차리고 절 막은 건 다름 아닌 예비 안사돈이었죠. 당신이 뭔데 우리 아버님한테 큰 소리를 내? 당장 저리 가지 못해요? 당장 제 앞에서 비키지 않으시면 제가 어떤 말을 할지 저도 모르겠는데. 회장님 가족 관리를 정말 관대하게 하시는 모양이에요. 정말 제가 다 말해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30년 전 그 일 말이에요. 그네 너 자리에 앉아라. 가만히 있어. 그치만 아버님, 이 경우 없는 여자가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가만히 있어요. 당장 내 앞에서 비키래도. 지금 경우 없는 건 바로 너다. 회장님의 말에 예비 안사돈의 안색은 파랗게 질려서 다시 사돈의 옆에 얌전히 앉더군요. 그래서 저도 본론을 시작했습니다. 그간 제가 살아오면서 숨겨왔던 이야기 하나를 말이죠. 회장님, 아니 박성호 사장님, 30년 전 그 일 역시 잊지 못하셨죠? 그때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데 사람 하나 그렇게 만들고 잊으시면 곤란하죠. 아니, 이보게, 자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 서재에 가서 이야기하면 어떻겠나? 왜요? 가족들은 아직 모르는 이야기인가 보죠? 지금 당신 기업이 그렇게 큰 이유가 어떤 건지 말이에요. 저와 회장님만이 아는 이야기. 회장님은 제 말에 손과 입술을 떨더니 앉아있던 의자까지 뒤로 끌면서 저와 멀어지려 하셨습니다. 그 광경을 본 예비 사돈들과 거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모두 어리둥절해했죠. 당연합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어디서 굴러먹던 사람이 회장님과 이야기를 하더니 회장님 반응이 이상했으니까요. 예비 안사돈은 성격도 급한 사람인지 1, 2분 되는 그 침묵을 못 참고 저에게 묻더군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기업에 대해 뭘 아는데요? 여기서부터 관계없는 사람은 당신인 것 같은데. 이제 조용히 있는 게 좋지 않겠어요? 뭐라고요? 난 이 집안 며느리야. 당신이야말로 이 집안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침 대바람부터 와서 소란 피워놓고 뭐라고? 그네 너 조용히 있지 못해? 손님한테 지금 그게 무슨 행동이야? 너야말로 지금 이혼당하고 싶은 거냐? 버럭 화를 내는 회장님의 모습에 이후로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와 회장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100년이 지나도 이야기는 시작도 못할 것 같아서 저는 먼저 운을 뗐습니다. 회장님, 정말 가족들한테까지 꼭꼭 숨겨두신 모양이에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 보니. 제가 회장님 회사에 다녔을 때 그 공장 폐수 사건을 덮으려고 회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는지 말이에요. 자네, 그건 이미 30년 전 일이지 않나. 일단 여기서 이러지 말고 둘이서 얘기 좀 하세. 둘이 이야기하면 또 예전처럼 저만 잘라내보시려고요? 아니요. 저 역시 그때의 피해자입니다. 전 보상을 받아야겠어요. 그렇게 잘라낼 때 제가 증거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셨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거겠죠. 아마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흐름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30년 전 제가 회사에서 일했던 일부터 시작해야 하거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다녔던 괜찮은 기업 이야기 말이에요.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딸아이가 만나겠다는 집안은 바로 제가 일했던 기업의 손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고민도 많이 했죠. 그럴 법도 한 게 제가 회사랑 좋게 헤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사실 제가 작은 가게를 시작할 수밖에 없던 이유도 지금부터 설명드릴 일 때문이었어요. 아무튼 당시 대학을 갓 졸업한 전 취업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평소 제 친정 아버지가 했던 대로 제가 하는 일은 사람을 돕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에 들어가서 일하자는 생각이었죠. 그렇기에 들어간 회사 역시도 아무 곳이나 고르진 않았어요. 당시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탄탄한 구조를 가진 중소기업. 거기다가 이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공장은 대외적으로는 친환경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개발, 생산을 하던 회사였는데요. 30년도 더 된 시점부터 친환경에 목숨을 거는 회사였으니 이 회사가 커진다면 미래에는 사람들을 위한 환경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에 들어간 회사였죠. 그래서 회사에서의 미래를 꿈꾸며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실상은 친환경이란 말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죠. 회사를 다닐 때 전 회계관리부서였어요. 아직은 작은 중소기업에 불과한 회사였기에 회계관리부서에 저 말고는 높은 직급의 사람 2명, 총 3명의 인원밖에 없었죠. 그래서 말단 직급이라도 생각보다 많은 일을 담당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회장님이라는 사람이 이토록 벌벌 떨면서 가족들한테도 숨기려 했던 사실 말이죠. 그날도 평소처럼 사내 문서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회계부서는 말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문서들이 잘 정리되어 있진 않아요. 외부 일정을 다녀오는 사람이나 경비를 처리하기 위해 대충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주는 사람들 때문에 정상기간이면 늘 눈에 다크서클을 달고 살아야 할 정도로 서류의 산더미 속에서 살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한 문서를 발견한 날도 똑같이 제 책상 위에 올려진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러다 환경 개선 비용이라는 항목의 회계 내역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연차로 5년차가 되던 저에게도 생소한 항목이었죠. 거기다 그 금액을 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큰 금액이 책정되어 있다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 당장 사수에게 물어봤죠. 이 과장님, 아무래도 이게 너무 이상해서요. 처음 보는 항목인데 이렇게 큰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을 수 있나요? 실제로 사용된 것 같지도 않고. 아, 그거 말이구나. 그냥 아무것도 묻지 말고 결제 넘기면 돼. 어차피 오대리가 이의 제기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이게 뭔데 그래요? 이 금액이면 저희 공장 운영비 20%는 될 것 같은데. 이걸 그냥 넘겨도 되는 거예요? 아, 그냥 넘기래도. 어차피 오대리 알아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나중에 알게 될 거니까. 사수의 반응에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럴만 했던 게 제 사수라는 사람은 저보다도 철저하게 서류를 정리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사용되지도 않은 돈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결제 넘기면 된다는 책임 없는 소리를 했으니 제가 얼마나 의심스러웠겠어요. 그래도 문제는 없다고 하니 당장에는 일을 해야 했기에 사수의 말대로 처리를 했죠. 그러다가 다른 부서 동료들과 이야기하다 그 수상한 내역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선택한 회사에서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아, 오대리는 그거 몰랐구나. 나도 직접 본 건 아니고 듣기만 한 건데 공장에서 사용한 폐수 그거 그냥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모양이더라고. 뭐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저희 회사 친환경이 모토인데 어떻게 그런 짓을... 듣기로는 그 폐수 정화해서 내보내는 돈이 어마무시하다나 봐. 그런데 감사가 나왔을 때 그 비용이 없으면 빼박 회사 잘못이 들통나잖아. 그래서 그런 항목을 만들어서 높으신 분들이 알아서 처리하던 모양이더라고. 그럼 그 폐수가 흘러들어간 하천은요? 거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떡해요? 물고기야 뭐 다 죽는 거지.
오대리도 알다시피 우리가 사용하는 재료들이 절대 좋은 것들이 아니잖아. 화학재료인데 뭐가 그리 좋겠어. 친환경이란 말도 결국 다 허상인 거야. 친환경 만들겠다고 사용하는 재료들도 전부 화학재료니까. 처음으로 알게 된 회사의 뒷모습에 충격이었죠. 제 직장 동료는 회사가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도 법에 걸리는 게 없으면 되지 않냐는 입장이었고요. 공장에서 회사의 규정을 어기고 폐수를 몰래 하천으로 방류한다. 지금 같은 세상이었으면 아주 난리가 나는 일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이 아니라도 그 당시에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 말을 듣고 공장 인근에 피해를 봤다는 마을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마을 주민들은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고 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 어업에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 한다 난리더군요. 그 와중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피부병이랑 호흡기 질환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도 많다는 이야기도 들렸고요. 양심이 불에 타는 것만 같았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하는 일 때문에 벌써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당장의 상사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해가 뜬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 말을 몸으로 겪고 나서야 진짜 뜻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는 정말 절망스럽고 눈물밖에 안 났는데요. 어떤 순간도 절대로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은 해가 뜨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이 제일 큰 상처를 주는 경험 말이에요. 저는 고달픈 줄도 모르고 견디며 살다가 선물 같은 존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다시 태어난 것처럼 살 수 있었죠.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께 위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들려드릴게요. 저는 지금 펜션을 운영하면서 나름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4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나름 부록을 넘긴 세월을 살았지만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저보다 훨씬 현명하고 연륜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생이라는 건 소용돌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쉽지 않은 사건을 보냈거든요. 사실 저는 겉으로만 보면 누구나 부러워할 법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무리 봐도 부족할 게 없어 보이는 집안의 외동 아들이었으니까요. 용우, 너는 인생을 사는 게 너무 즐겁겠다.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고 배우고 싶은 것도 다 배울 수 있잖아. 아저씨도 너희 부모님 같은 사람이 돼야 할 텐데. 그러게, 너도 너희 부모님에 걸맞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 다른 애들하고는 다르다고. 제 주변 어른들은 항상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니까 저도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는 대기업에 다니는 임원이셨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셨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저는 집에 돈도 부족한 적 없었고 교육도 넉넉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원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어요. 아주 어릴 때는 혹시나 넘어질까봐 항상 어른의 품에 안겨 있었고 혼자 우산을 쓰고 나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투 하나부터 손짓 하나까지 부모님이 세세하게 교정하셨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어린애답지 않게 성숙하고 의젓하다며 칭찬을 받았죠. 그때는 그게 당연히 좋은 건 줄 알았고요. 하지만 학교에 가보니 완전 다른 세계가 펼쳐지더군요. 보통 남자애들이라면 서로 짓궂게 장난치기도 하고 뛰어놀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과잉보호 때문에 자전거조차 탈 줄 몰랐던 겁니다. 뭔 소리야? 자전거를 탈 줄 모른다는 게 말이 돼? 너 뭐 잘못 먹었냐? 야, 얘들아, 얘 하는 말 들었어? 자전거를 타본 적 없다는데 그냥 우리랑 놀기 싫다고 하면 되잖아. 뭐하러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해? 거짓말한 거 아니야. 진짜 어떻게 타는지 몰라. 이런 건 배워본 적이 없단 말이야. 너희는 어디에서 배웠는데? 과외를 따로 붙여주신 거야? 무슨 자전거를 배우는데 과외를 불러? 너 진짜 어디 다른 세상에서 살다 왔냐?
이런 건 그냥 감으로 배우는 거라고. 따로 선생님이 없어도 누구나 할 줄 아는 거란 말이야. 외국어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아예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받는 타박 때문에 난처하고 당황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집에 가서 이런 상황을 알려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 자전거를 배우고 싶습니다. 학교에 갔더니 친구들은 전부 자전거 타며 놀더라고요. 아예 자전거 타고 등교하는 애들도 있어요. 대부분 탈 줄 안다는데 저만 할 줄 모르니까 곤란해요. 안 돼. 자전거 타다가 얼마나 넘어지기가 쉬운 줄 알아? 이게 다 우리가 널 위해서 배우지 못하게 한 거다. 걔네들은 부모가 애 무릎 까지는 건 뭐 신경도 안 쓰나 보지? 굳이 친하게 지낼 필요 없어. 내가 보기에는 가난해서 운전기사 하나 고용할 능력이 없으니까 자전거 태워서 등교시키는 거야. 어차피 자전거 타봤자 청박해 보이니까 괜한 짓 하지 마라. 너는 그런 거 배울 시간에 책 한 권 더 읽을 생각하면 돼. 이런 집안 분위기 속에서 크다 보니 저는 아무것도 용기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애들 사이에서 저는 손가락질 당하고 투명인간 취급받기도 했어요. 아무도 저랑 같이 놀고 싶어 하지 않았고 말 섞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저는 교실에서 벽지와 같은 존재였고 출석을 확인할 때가 아니면 이름을 불릴 일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그 나이 아이들은 뭔가 다른 사람을 귀신같이 눈치채잖아요. 금방 제가 특이하다는 걸 알아채버린 거죠. 다른 남자애들은 체육 시간을 가장 즐거워하는데 저는 혹시 다칠까봐 앉아 있었거든요. 물론 저도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외롭다는 감정을 모르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 정색하면서 반대하셨습니다. 네가 지금은 아직 어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봐주고 있지만 결국 나중에는 교양 있게 행동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이게 나이 먹고 금방 바뀌는 게 아니야. 무조건 어릴 때 습관을 들여놔야 한다고. 그리고 너는 귀한 아이니까 안전에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해라. 학교에서 아무리 오랜 시간을 친구들과 보낸다고 해도 당장 집에 가면 모든 걸 부모님이 좌지우지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마음을 애써 누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누구보다 고독한 사람으로 고등학교까지 진학했는데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살갑게 다가와줬습니다. 그 여자애는 우리 반의 반장이었고 지금까지도 첫 만남을 잊을 수가 없죠. 꼭 햇살이 저만 비추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거든요. 너는 왜 항상 그렇게 울적한 얼굴로 앉아있어? 누가 보면 무슨 일 난 줄 알겠다. 너 내 이름이 뭔지는 알아? 설마 한 학기가 다 지나가는데 모른다고 할 건 아니겠지? 김혜수, 무슨 일 난 거 아니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던 건데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뭐 얼마나 대단하게 길게 살았다고.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먹자. 너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누구라도 널 보면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거야. 혜수는 가난한 집의 장녀로 동생들을 여럿둬서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본인도 학생이라 정신없을 텐데 아침마다 동생들을 위한 밥상을 차린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동생들이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직접 병원에 데리고 다닌다고 했어요. 게다가 숙제검사부터 시험 공부까지 도와줘야 한다고 했죠. 그 덕분에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저 역시 동생처럼 생각하면서 마음 써줬죠. 아무도 저한테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혜수만이 따뜻하게 생각해줬으니까요. 어느 정도였냐면 조를 이뤄서 활동하는 시간이 생길 때마다 제가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옆자리를 일부러 비워뒀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눈치 주면서 저를 흉볼 때면 정색하면서 막더라고요. 다시 돌이켜봐도 저의 모든 학창시절 중 가장 행복했던 나날이었어요. 물론 부모님은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너 요즘 무슨 반장이라는 여자애랑 어울린다며? 걔네 집이 어떤지 알고 있어? 가난한 주제에 애들만 드립다 낳은 집안이던데 급이 안 맞는 애랑은 어울리는 거 아니다. 나중에 분명히 피해보게 돼 있다고. 여지껏 우리 말 잘 듣고 살더니 왜 갑자기 엇나가는 거냐? 그런 집구석 여자애랑 가깝게 지내서 뭐가 남을 것 같아? 머리 잘 굴려라. 너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지.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실망시키면 안 된다. 부모님이 아무리 웃음기 없이 나무라신다고 해도 마음이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저도 고등학생이었으니 그 예전의 어린애가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 몰래 혜수랑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난생 처음 사 먹어봤답니다. 그렇게 해수 곁에 있으면서 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심지어 부모님에게 해수랑 여전히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들켜서 분노를 산 적도 있었는데요. 저는 가출을 감행하면서까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친구 하나를 겨우 사귀었을 뿐인데 왜 이런 것마저 어머니 아버지 허락을 구해야 하는 거죠? 제가 평생 혼자 살기를 바라세요? 해수가 가난한 집 딸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보다 다정하고 저를 웃게 해준다고요. 아니 우리 아들이 왜 언성을 높이지? 너 정말 나 기절하는 거 보고 싶어서 이래? 우리가 다 널 위해서 이러는 거라는 거 모르지 않잖아.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진 적 없어요. 항상 힘들었는데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뿐이라고요. 저는 더 이상 부모님의 허수아비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뭐든 시키는 대로만 하던 외동아들이 하루아침에 집을 나가버렸으니 부모님도 어안이 벙벙하셨을 거예요. 결국 불만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시면서도 제 고집을 꺾지는 못하시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걸 얻어낸 순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혜수가 대학을 포기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지켜봐와서 당혹스러웠죠. 그런데 혜수의 다른 친구들을 통해 대학 포기의 원인이 등록금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대로 포기하는 건 너무 아쉽지 않아? 만약 장학금을 받게 되면 계속 공부할 수 있을 거야. 그동안 노력했던 게 아까운데 제발 다시 생각해봐. 장학금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나는 지금부터 졸업하고 일할 곳을 찾는 게 현명해. 막상 노력했다가 장학금 못 받으면 고생한 보람이 없잖아. 혜수는 씩씩하게 대답했지만 눈물을 겨우 참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울지 말라고 달래주고 싶었는데 그건 자존심이 상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가슴이 너무 아픈데도 당시에는 저 역시 아직은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고민을 거듭하다가 부모님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했죠. 그리고 부모님은 제가 혜수와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등록금을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계획을 따라 유학을 떠났다가 돌아와야 했죠. 사실 유학을 다녀왔다고 하면 대단히 외향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무래도 외국인들과 소통하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친화력이 좋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겨우 혜수를 만나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낯선 땅에 떨어져 지낸 몇 년 동안 오히려 원래 성격으로 돌아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영어를 배웠어도 문화에서 오는 차이를 좁히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는다고 해도 말 한마디 주고받는데 걸리는 감정의 차이를 좁히는 건 다른 문제였거든요. 결국 저는 친구들도 거의 사귀지 못하고 하루 종일 도서관에만 틀어박혀 공부만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용은 너는 기껏 멀리까지 와서 공부만 하더라. 아깝지 않아? 어차피 한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열심히 살아야 할 텐데 여기서 있는 시간만이라도 자유를 즐기면서 놀자. 오늘 진짜 재밌을 거야. 아니야, 괜찮아. 나는 원래 노는 거 안 좋아해. 혼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게 편하거든. 너희끼리 즐겁게 다녀와. 너는 진짜 인생 재미없게 산다. 나라면 누가 돈을 줘도 그렇게는 못 산다고 할 거야. 혹시 어디서 협박당하고 있는 건 아니지? 에이, 농담이야. 아무튼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그나마 소통했던 친구들도 전부 한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흘러 아버지를 따라 대기업에 입사했음에도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어졌어요. 처음 입사가 결정됐을 때는 그동안 고생하며 살아온 보람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인생은 산 넘어 산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능력으로는 인정받았지만 동료들과 자꾸 부딪혔거든요. 용우 씨는 뭐든 혼자서 하는 거 좋아하더니 인정받는 것도 혼자 해서 만족하시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같은 팀인데 팀워크 같은 건 관심도 없나요? 에이, 뭘 물어보세요. 용우 씨 성격이면 당연히 관심도 없겠죠. 오히려 눈엣 가시 같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귀찮게 말 건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과거에 투명인간 취급받던 트라우마들이 불쑥불쑥 떠올라서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하루하루가 무기력하게 느껴졌고 아침에 눈을 떠도 침대에서 몸을 일으킬 수조차 없더라고요. 심지어 출근 준비를 하다가 멍하니 화장실 거울을 들여다보는 게 일상이 됐죠. 그리고 입맛이 전혀 없는데도 살기 위해 억지로 밥을 밀어넣는 시간들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자꾸 체하고 속이 울렁거리는 통에 병원도 여러 번 들락거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 가기만 하면 이유 없이 심장이 빨리 뛰더군요. 오죽하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다가도 울컥하는 기분이 들어서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책상 앞에 앉아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고 머리만 감싸안은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 능률마저 눈에 띄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안 그래도 회사에서 저는 모난 사람 취급받고 있었는데 성과마저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니 어떤 취급을 받았겠나요? 우선 사무실 안에서 저랑 눈을 마주치는 사람조차 없었고요. 회식 자리는 물론 점심시간마저 저를 빼놓고 이야기하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게다가 업무적으로도 같이 맡아야 할 일이 있으면 아예 저한테만 은근슬쩍 몰아주더라고요. 용우 씨는 일 하나만큼은 우리 팀에서 제일 잘하는 편이니까 이 정도 하실 수 있죠? 설마 못한다고 약한 소리는 안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동안 일 잘하는 거 하나로 여기까지 오신 거니까요. 진짜 기대되네요. 용우 씨라면 저희랑은 감히 비교도 안 될 테니까 금방 끝내실 거예요. 그러면 퇴근 시간 전까지 다 부탁드려요. 심지어 팀장이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피드백을 줄 때도 제 자리만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회의 중에 제가 아이디어를 제안해도 내내 무반응으로 일관하다가 다른 직원이 비슷한 말을 하면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동안 참아와줬을 뿐이고 이제는 얄짤없다는 분위기로 싸늘하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죽하면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만 봐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 그만두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버텨보려고 노력했지만 여기까지가 최선인 것 같아요. 이대로는 숨도 못 쉬겠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네가 이대로 퇴사하는 건 곧 내 체면에 먹칠하는 일이야. 그만두고 싶으면 적어도 이미지 회복은 하고 나가야 돼. 유정의 미도 못 거두고 멋대로 뛰쳐나오겠다는 거면 못 들은 걸로 알 거다. 저는 고통스럽다고 호소했지만 아버지는 단호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어떻게든 버티려고 노력했지만 증상이 악화되는 바람에 스스로 숨을 끊으려는 시도까지 하고 말았어요. 다행히 어머니가 저를 일찍 발견해 주신 덕분에 병원에 실려갔고 치료를 받았죠. 그렇게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제가 퇴사하겠다는 선택을 말리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치료를 핑계 삼아 백수가 됐죠. 하지만 집안의 정적을 견디는 게 힘들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첫사랑이었던 혜수와 재회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일하는 편의점이 혜수가 다니는 회사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동안 잘 지냈어? 시간이 흐르기는 했나 보다. 그때는 내 동생처럼 귀엽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남자가 됐네. 내가 할 소리야. 아까 문 열고 들어오는데 분위기가 성숙해져서 깜짝 놀랐어. 못 알아봤으면 억울할 뻔했네. 혜수는 여전히 환하게 웃는 얼굴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시점에서 첫사랑을 다시 만나니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는 추억을 회상하며 몇 번 만나다가 교제를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혜수가 털털한 사람이었던 만큼 우리는 데이트를 한다고 해서 특별한 장소를 고집하진 않았습니다. 가끔은 혜수가 일하는 회사 근처 공원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기도 했고요. 비 오는 날엔 아무도 없는 카페 한쪽 구석에 앉아 서로의 일상을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혜수의 퇴근 시간에 맞춰 편의점 앞에서 만나 아이스크림 하나 들고 밤길을 걸었죠. 어느 날은 버스를 잘못 타서 생판 모르는 동네에 도착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 길에서 마주친 노점상 아주머니에게 물어 돌아오는 길마저도 우리에겐 추억이 되더라고요. 꼭 우리가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게다가 혜수는 길거리에서 파는 뻥튀기나 떡볶이 같은 소소한 먹거리를 무척 좋아했기 때문에 굳이 근사한 레스토랑이 아니어도 행복하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아무래도 회사를 그만두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인 저를 배려해서 한 말 같았어요. 너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것 같아. 그때는 내가 너를 챙겨줘야 할 것 같은 느낌이 강했는데 이제는 너한테 의지하고 싶어져. 사실은 네가 유학 간다고 해서 걱정스럽기도 했거든. 혹시나 거기서도 혼자 웅크리고 있으면 어쩌나 하고. 사실은 거기서 너 없이 적응하느라 힘들었어. 네가 얼마나 나를 살뜰하게 챙겨줬는지 깨달을 수 있었지. 어쩌면 다시는 웃을 일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더라고. 그래도 너 다시 만나니까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저는 혜수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다시 직장을 구했습니다. 원래 다녔던 대기업보다는 규모가 작았지만 나름 안정적이고 이름 있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제가 왜 다시 일어섰는지 영문을 모르시면서도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역시 우리 아들. 언제까지고 편의점이나 다니진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 비록 대기업은 아니지만 고생했다. 그렇게 저는 직장에서 다시 자리를 잡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리고 혜수와 결혼하기 위해 양가에 인사드렸죠. 특히 혜순의 부모님은 저를 무척 반겨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거의 발작하실 것처럼 난리가 났어요. 아니, 등록금 받아갔던 그 여자애랑 또 엮인 거야? 얘가 왜 이렇게 호구처럼 사는지 모르겠네. 어떻게 또 우리 집에 빌붙으려는 수작을 받아주려고 해? 내가 못 살아. 양심이 있는 거면 등록금 선에서 끝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결혼하자고 해서 프로포즈한 거라고요. 저는 혜수를 다시 만나지 않았다면 아직도 편의점에 있었을 거예요. 전부 혜수 덕분에 다시 일어난 거죠. 그런 약한 소리 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의지가 있으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지. 무슨 여자의 핑계를 대는 거야? 결혼은 그냥 잠깐의 감정만 가지고 이룰 수 없는 거다. 남은 인생을 함께해야 하는데 무슨 사랑 타령이냐? 포기해라. 제가 혜수 덕분에 치유받았다고 하는데도 부모님은 강경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셨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밝은 혜수라도 상처받았을까봐 걱정스럽더라고요. 하지만 혜수는 이 정도 반대는 각오하고 있었다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했어요. 그렇게 원래 주변에서 반대할수록 사랑이 돈독해지는 법이잖아요. 혜수의 뱃속에 우리 사랑의 결실이 찾아와 줬습니다. 더 이상 반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혜수 뱃속에 제 아이가 생겼거든요. 평생 말씀해 오셨듯이 진정 교양 있고 매너 있는 남자라면 책임지는 게 맞겠죠. 그러니 더 이상은 반대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손주가 생겼다고? 그래, 네 나이 정도 됐으면 이제 자식도 키워야지. 그래도 사이가 좋은 건 맞았나 보구나. 이게 운명이라면 우리가 뭘 더 반대하겠냐? 결국 차갑게 대하시던 부모님도 손주가 생긴다고 하니 받아들이시는 눈치였습니다. 약간 반갑게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심지어 어머니는 직접 아내를 데리고 운전해서 병원을 다니시더라고요. 아내 역시 우리 어머니에게 진정한 며느리로 인정받을 생각에 들떠 보였죠. 그런데 막상 임신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내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맹세하건대 절대로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어요. 분명 아내도 엄마가 될 준비를 하면서 행복해했거든요. 아침마다 출근 전에 일어나면 거실 가득 이미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닮은 아이를 낳고 싶다면서 제 어릴 적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직 멀었다는 걸 알면서 매일 눈 뜰 때마다 언제쯤 우리 아이랑 만날 수 있을지 애타는 마음으로 생각하게 돼. 나만 이런 거 아니지? 당신도 그런 거 맞지? 엄마가 된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설레는 일 같아. 당신은 분명히 좋은 엄마가 될 거야. 나처럼 울적하고 힘들었던 사람도 밝게 만들어준 게 당신이잖아. 그러니까 마음 놓고 10달 건강하게 지낼 생각만 하면 돼. 괜히 다른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거실 한가운데에 택배 상자가 수북이 쌓여 있었는데 전부 아기 용품이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새 생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굳게 믿었죠. 하지만 아내는 점점 날선 예민함과 끝없는 우울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유 없이 울음을 터뜨렸고 TV 속 육아 프로그램을 보다가도 갑자기 채널을 꺼버리며 이건 다 현실이 아니라며 중얼거리더군요. 그리고 새벽에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을 서성이며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주문처럼 말하던 모습도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신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뭐 어디 배가 아파? 아니면 꿈이라도 꾼 거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나한테 의논해줘. 우리 앞으로 평생 같이 살아가야 할 부부인데 당신 혼자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아. 내가 말하면 당신이 해결해 줄 수는 있기라도 해? 뭘 안다고 귀찮게 하는 거야. 나 지금 생각 중이니까 방해하지 마. 아무리 부부라도 매사에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내가 당신 회사 일 언제 나한테 다 보고하라고 한 적 있어? 없잖아. 저는 매일같이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괜히 웃는 얼굴로 괜찮냐고 물어보다가 트집 때문에 무안해진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그런 아내를 이해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원래 임신하고 나면 호르몬이 요동치고 감정 기복이 생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부부가 초보 엄마, 초보 아빠라서 헤맬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이 넘어가니까 제 일상까지 흔들리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직장에 다니는 것도 방해가 될 정도였죠. 당신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생각나는 거 다 말해봐. 내가 퇴근길에 사올 테니까. 괜히 살찔까봐 걱정하면 안 돼. 결국 당신이 먹는 것들이 다 영양분이 되는 거니까. 뭐야? 내가 뭐 먹고 싶은지 묻는 게 아니라 애 때문에 먹으라는 거야? 왜 나를 챙기는 척을 해? 진짜 당신한테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는 거잖아. 위선 떨지 마. 아내는 사소한 것 하나라도 꼬투리 잡아서 노여워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태아 성별 고지를 받고 딸바보가 될 준비를 할 거라며 행복해하는데도 남일 보듯 하더라고요. 게다가 아내는 갑자기 명품 브랜드를 찾고 비싼 태교 여행을 가고 싶다며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부모님께 돈까지 빌려야 했습니다. 그동안 남부럽지 않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며 큰 소리 쳤는데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아내에게 화내고 싶지 않아서 무던히도 버티며 인내했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선 제가 대신 입덧하냐며 살 빠졌다고 걱정하더군요. 그러던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스트레스로 인해 유산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나마 제 자식이 태어날 것을 기대하며 버텼던 건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아내는 그다지 슬퍼하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그냥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담담하더라고요. 당신은 어떻게 눈물 한 방울도 없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이 맞아? 나만 이렇게 슬퍼? 우리 애가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다가 하늘로 떠나버렸대. 이걸 어떻게 그리 담담하게 받아들여? 그러면 내가 오열이라도 해주기를 바라는 거야? 내가 울면 애가 살아서 돌아오기라도 해? 당장 나야말로 몸에 무리가 가니까 힘든데 당신까지 거슬리게 하지 마. 아내는 오히려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노려보면서 비꼬더라고요. 그동안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 정말 많이 참아줬던 건데 같이 아이를 잃고 서글픈 상황에서까지 이렇게 비뚤게 나오니까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가 격하게 쏟아내든 말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처럼 굴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결혼도 해서 다 잡은 물고기인데 뭐 어쩔 거야. 설마 내가 어릴 때 그 천사처럼 평생을 살아갈 거라고 믿은 건 아니지? 당신도 살면서 변하는 부분이 있잖아. 나도 그런 거라고. 저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는데 아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름을 부었어요. 제가 사놨던 딸의 신발이나 옷들을 모조리 갖다 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쉬울 수 있나 싶어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저는 아내에게 정말 많이 실망했고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길고 길었던 사랑이 무색하게 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결국 저는 아내와의 이혼을 고려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내가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간절하게 애원할 때는 언제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애 하나 사라졌으니 이혼하자는 거야? 당신도 진짜 웃기네. 그런 얄팍한 감정으로 평생을 약속했다니 다 연기였구나. 어떻게 사람이 180도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 사실 그냥 우리 집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됐던 거야? 임신 공격이라도 했던 거냐고. 내가 학창시절에 사랑했던 혜수는 어디 갔어? 어디 갔긴 당신 바로 앞에 있잖아. 어차피 이혼하려는 마당에 궁금한 것도 많네. 괜히 내 핑계 대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헤어져. 나도 찌질한 남자랑 계속 살 생각 없으니까. 결국 저는 아내와 이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내심 좋아하는 눈치였어요. 어차피 손주가 나오는 상황도 아니라면 갈라서는 게 맞고 다른 좋은 집안의 여식과 재혼하라고 하시더군요. 물론 저는 모두 거절해버렸어요. 내심 첫사랑과의 이별이 가슴 아팠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전 장모님에게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전처가 자궁 내막증으로 인해 응급수술을 받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왜 저한테 전화하셨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도 모르게 발이 먼저 움직여 급히 달려갔습니다. 아무리 정이 다 떨어져서 이혼했더라도 인생의 유일한 사랑은 어쩔 수 없었나 봐요. 그렇게 저는 전 장모님을 달래드리면서 전처의 수술이 무사히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치의가 급히 보호자를 찾으며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애써 두려운 마음을 숨기며 전 장모님을 부축해 수술실로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 수술실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전처의 배였어요. 같은 침대에 누워 살았음에도 처음 보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바로 전처의 배에 문신이 그려져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초음파 사진을 기반으로 그려넣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제 이름과 전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아니, 분명 저랑 살 땐 저런 문신을 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죠? 원래 이런 건 관심도 없던 사람이잖아요. 순식간에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면서 표정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전 장모는 이미 알고 계셨는지 별로 놀라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놀라셨는지 알겠네요. 그렇지만 이건 제 딸이 원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수술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저는 전 장모님을 다시 부축해서 수술실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솔직히 다리에 힘이 쭉 풀리려는 걸 겨우 참았어요. 그리고 저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분명 저랑 헤어지기 전까진 전처가 아이의 유산을 그리 힘들어하지 않는 눈치였잖아요. 게다가 저렇게 아이를 추억하는 건 별로 흔한 방법이 아니기도 하고요. 우리 딸이 그동안 자네한테 침묵을 지키라고 해서 말하지 않으려고 했네. 하지만 우리 딸이 너무 가여워서 안 되겠어.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 아는데 자네한테 미움받고 헤어진 게 안타깝지 않겠나? 그렇게 전 장모님은 흐느끼면서 겨우 말문을 여셨는데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이야기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전처가 임신 공격으로 저를 고통스럽게 한 줄로만 알았고 우리 어머니랑도 병원을 같이 다니면서 별말 없길래 사이가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전처에게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강요해 오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요즘은 아들, 딸 가리지 않고 소중하게 여긴다지만 그건 근본 없는 집안이나 그런 거다. 하나를 낳더라도 아들을 낳는 게 맞아. 세상에 중요한 일 누가 다 해?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가려면 아들을 낳도록 힘써라. 어머님, 아이의 성별은 제가 고른다고 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랑 그이는 건강하게 낳아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용우 걔가 아직 뭘 몰라서 그러는 거야. 네가 내조 똑바로 하려면 용우가 헛소리에도 중심을 잘 잡아줘야지. 무조건 아들이어야 한다. 네 시아버지도 정말 기대가 크다고. 우리가 너 임신해서 겨우 허락해줬다는 거 잊지 말거라. 원래는 전처도 어머니랑 가까워지게 됐다며 좋아했지만 어머니가 왜 직접 병원에 데리고 다니려고 하시는지 깨달은 뒤로 고역이었다고 했습니다. 아직 태아의 성별을 알지 못하던 시기부터 계속 강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태교도 사내아이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푸른색 소품을 사다 주셨죠. 하지만 결국 태아 성별을 초음파로 알게 됐을 때 딸이었잖아요. 당연히 우리 어머니는 전처에게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전처가 임산부라 해코지를 가한 것은 아니었지만 운전대를 꽉 붙잡고 허공에 고함을 지르시거나 스스로 머리를 쥐어뜯으셨다고 해요. 전처한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한 건 아니었지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 거죠.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네가 아예 어린 것도 아니고 나이가 좀 있잖니? 언제 또 10달 배부르고 낳을 수 있겠어. 괜히 힘들이지 말고 하나만 제대로 낳아서 키우는 게 맞다. 딸은 흘려보내도록 하자. 감히 전처의 심정을 짐작할 수도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흘려보내라는 요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하지만 전처는 차마 저한테 말할 수도 없었다고 해요. 안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극구 반대하시는 결혼을 제가 강경해서 밀어붙이고 임신해서 겨우 꼴이 난 거였잖아요. 분명 이를 알게 되면 저랑 부모님 사이는 엇나가서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걱정한 거죠. 아무리 그래도 말은 했어야 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전 장모님도 같이 의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전처가 제발 비밀로 해달라며 간곡히 부탁했다고 하더라고요. 혜수야, 그래도 장서방이 알아야 하지 않겠어? 너 혼자 다 감당할 수는 없을 거다. 분명 정서방이라면 네가 고통스러워하지 않게 편을 들어줄 거라고. 왜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그이 부탁으로 들어주셨던 거긴 하지만 그래도 시부모님이 제 등록금도 내주신 고마운 분들이시잖아요. 사실 저만 떨어져 나가면 모두가 행복할 텐데 괜히 천륜을 끊어버리고 싶진 않아요. 전처는 우리 부모님을 은인처럼 생각했나 봐요. 아무래도 대학을 포기했다가 가게 된 거니 의미가 남다르긴 했겠죠. 그래서 전처는 저한테 정을 떨어뜨리고 먼저 이혼을 요구하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하지만 이혼까지 가기도 전에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아이가 먼저 유산된 거죠. 당시에는 전처가 제 앞에서 무척 담담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하지만 친정으로 돌아가고 나서 가장 먼저 전 장모님에게 했다던 말이 도저히 잊혀지지 않습니다. 엄마, 너무 슬프면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아직도 제 뱃속이 텅 비어버렸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우리 아이 세상 빛도 못 보고 먼저 떠나서 어떡해요. 더 좋은 엄마 만나지도 못한 게 미안해서 잠도 못 자겠어요. 그제야 전처의 모든 언행이 이해가 가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전처의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눈뜨기를 기다렸어요. 역시 전처는 제가 있다는 것 자체를 깜짝 놀라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전 장모님은 전처가 원해서 저를 부르신 게 아니었고 전처가 응급수술을 들어가게 된 상황에서 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부르신 거였어요. 저는 전처가 사랑했던 남자니까요. 그렇게 저는 무릎을 꿇고 전처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전처 역시 오열하면서 저를 용서해 주더라고요. 당신을 외롭게 하고 슬프게 만들어서 미안해. 내가 바보같이 당신이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모르고 있었어. 이제는 혼자 힘들어하지 마.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편이고 싶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당신한테 인생을 걸게. 내가 말 안 했으니 당신은 몰랐던 건 당연하지. 그게 당신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 사실 우리 정말 나쁘게 헤어졌는데 내가 아프다고 달려온 걸 보면 당신의 사랑은 여전하구나. 이왕 모든 게 밝혀졌으니 당신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 저랑 전처는 언제 이혼했냐는 듯이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겨우 제품에서 진정하는 전처를 지켜보고 있으니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전 장모님에게 전처의 간병을 맡겼어요. 아무래도 제가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바로 본가로 돌아가서 어머니를 다그쳐야 했죠. 가증스럽게도 어머니는 제가 모든 정황을 알게 됐다는 걸 알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설마 걔가 너한테 고자질하러 오기라도 한 거야? 잠시만, 그렇게 흥분하지 말고. 다 나는 널 위해서 그랬던 거다.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어머니는 평생 저를 위한 거라고 강요하셨지만 진짜 저를 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오로지 어머니 체면을 위해서 저를 꼭두각시처럼 생각하신 거잖아요. 이제는 제 아이와 아내까지 고통스럽게 만드시나요? 저는 꼭 준비해온 것처럼 어머니에게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쌓인 울분이 전부 터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며느리를 들들 볶았어? 적당히 선을 봐가면서 움직였어야지. 같은 여자면서 왜 그렇게 민감하게 굴고 이사단을 낸 거야? 한심하기는. 아버지도 이제 와서 발뺌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평생 봐왔는데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분명 아버지도 뒤에서 어머니를 시키셨을 거잖아요. 분명 어머니나 아버지나 둘 다 똑같이 손자를 기대하며 전처에게 압박을 가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랑 아버지 모두 사회적으로 체면을 중시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폭로당하기 싫으면 재산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어요. 둘 다 노후는 어떡하냐면서 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거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일이었죠. 그렇게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각자 명의로 세를 받고 있던 상가를 갖게 됐어요. 물론 증여세까지 어머니, 아버지 돈으로 해결했고요. 그리고 아들 죽었다고 생각하라며 일갈해주고 절연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아내의 곁에 더 가까이 있기 위해 회사를 그만뒀는데요. 처음 다녔던 대기업에서 쫓겨나듯이 나왔던 것과는 다르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출근했을 때 회사 동료들이 아쉬워하는 것을 보고 그동안 제가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서 고마웠답니다. 용우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보내드리게 돼서 아쉽네요. 솔직히 같은 팀에 있어서 정말 많이 든든했거든요. 어디를 가든 잘하실 거예요. 맞아요. 용우 씨라면 어디에서든 인정받으실 것 같아요. 비록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아쉽지만 잘 지내시기를 바랄게요. 건강하시고요. 이런 인사를 받고 떠나게 되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좋은 기억만 갖고 떠나게 됐네요. 그동안 제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생각해 주세요. 모두 건승하시길 빌어요. 심지어 회사 후배들은 저를 위해 손편지까지 적어줬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이런 따뜻한 추억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크게 감동받았죠. 만약 제가 조금만 더 젊었었다면 주책 없이 눈물을 흘렸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무사히 회사를 떠나고 아내의 심신을 보살피기 위해 애쓰고 있어요.
아침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아내의 얼굴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밤새 뒤척이지는 않았는지, 표정은 좀 괜찮은지 살펴보다가 조용히 죽을 끓이죠. 가끔씩 식욕이 없다고 하는데 한 숟가락이라도 직접 입에 넣어준답니다. 그리고 생강차도 하루에 한 번씩 잊지 않고 챙겨주고 있죠. 아예 하루를 통째로 아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셈이에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모아뒀던 돈을 털어서 펜션도 구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수기에는 아내와 처가 식구들을 초대해 같이 휴가를 보내기도 하죠. 능력 있고 다정한 사위 덕분에 내가 말년에 이런 호강을 다 누리는구나. 사실 내 딸한테만 잘해줘도 충분한데 말이야.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니고 자네는 내 딸이랑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되네. 그러니까 다른 부담은 갖지 말라고. 부담스러워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는 와이프 아니었으면 사람 구실 못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은혜 갚는 중이니까 편하게 누리시면 됩니다. 아내는 제가 처가 식구들까지 살뜰하게 챙기는 것을 보며 감동을 받곤 하는데요. 저는 아내가 마음 편히 웃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걸로도 만족해요. 사실 아내가 재발률이 꽤 높은 병에 걸렸던 터라 호르몬 약을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강제로 폐경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많이 울적해하고 힘들어했습니다. 당신 같은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있느라 애 없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미안해 죽겠어. 당신도 원하는 가정이 따로 있었을 거잖아. 이대로 당신을 붙잡아 두는 게 너무 이기적으로 느껴져서 괴로워. 나는 애를 갖고 싶은 게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거라서 상관없어. 괜히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 당신한테는 회복이 우선이란 말이야. 나한테는 당신 없이 살던 시절이 더 괴로우니까 괜히 다른 생각은 하지 말라고. 저는 최선을 다해 달래줬는데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한땐 저보다 누나처럼 느껴지고 강단이 있던 아내가 이토록 서글프게 우니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가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아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더군요. 결국 저는 아내를 데리고 고아원으로 봉사를 다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 아내가 아이들 옆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씻은 듯이 걱정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지금은 아내가 원하길래 입양까지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절연을 선언한 뒤로 관심도 끊고 연락도 안 하며 살았는데요. 어머니에게 연락 온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랑 이혼했다. 네가 우리랑 인연을 끊어버린 걸 전부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 매일같이 시달려서 잠도 못 자고 살도 빠졌어. 길거리에서 만나면 네가 나를 알아보지 못할지도 몰라. 그런 건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테니까 저한테도 관심 꺼주셨으면 좋겠네요. 어머니랑 아버지와 절연한 덕분인지 몰라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솔직히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혼은 저에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애초에 저를 본인들 입맛대로 키우려는 것 외에는 정서적인 교류가 아예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는 더 할 말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바로 우리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였죠. 마음 같아선 단칼에 거절해버리고 싶었는데 아내는 한번 받아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머니는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셨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많이 후회하고 있다. 그때는 내가 많이 어리석었던 것 같아. 가족은 그냥 서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걸로 충분한 존재인데 너한테 많이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랑 다시 합쳤다고 하던데 나랑도 다시 연락하고 지내면 안 되겠니? 안 되겠는데요. 제 아이까지 잃었는데 어머님 같으면 다시 얼굴 볼 수 있겠나요? 저는 어머님을 받아들이고 싶어서 전화 받은 게 아니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싶어서 받은 거예요. 사과 받았으니 이걸로 됐고 다시는 찾지 마세요. 저 역시 얄짤없이 어머니의 호소를 거절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와서 외로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 잘난 교수라는 직업으로 오래 사셨으니 누구라도 찾으려면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저와 아내가 신경 써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의 단호한 태도를 마주하고 포기하셨는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저는 처가 식구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처남들이 저를 불편해하고 거리 두는 것 같더니 이제는 잘 따라주고 있어요.
몇 번 제가 운영하는 펜션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편해진 것 같네요. 당신이 신경 쓸 게 많을 텐데 싫은 소리 한 번도 없이 내 가족들이랑도 사이좋게 지내줘서 고마워. 한 번 헤어졌는데도 당신 같은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 같아. 나야말로 당신이 선물 같은 존재야. 나랑 피가 섞인 가족도 주지 못했던 정을 당신 통해서 받았다고. 비록 제 본가랑 처가는 집안 형편 차이는 나더라도 견고한 애정만큼은 비교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가 식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가족의 사랑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랑으로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이렇게 저는 아내 덕분에 다시 태어난 것처럼 밝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도 꼭 전하고 싶어요. 인생은 때로 망가진 다음에 비로소 진짜 제 편을 만날 수 있다고요.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